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또 핵심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사업의 시행 방법과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이 파트도 34회 때는 안 나왔는데 35회 때 우리 올해 시험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그 관련 공부 순서는 사업 시행 방법을 먼저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눠서 사업 시행 방법을 보셔야 되고, 자, 사업 시행자도 1차 시행자라고 해서 우선 시행자로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겁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정개발자, 대행자라는 개념을 볼 거고, 시공자 선정, 공사비 검증 요청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빼놓지 않고 6번 내용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자, 우리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네 가지 사업의 방식이 있어서, 자, 다음으로 하나의 방법을 하나를 선택하든지 혼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이니까 리모델링과 유사하게,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노후한 건축물을 스스로 자기 주택을 보존하면서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으로 고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과 유사하게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기존 소유자한테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주거환경 사업은 이렇게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혼용하는 방식을 택해서 주거환경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재개발 사업에는 환지 방식이 있는데 재건축에는 환지 방식이 없습니다. 관리처분밖에 없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하고 환지로 공급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우리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자, 쉽게 환지와 유사하게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은 종전에 노후한 건축물이 있을 때 노후한 건축물을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주택 같은 거나 부대 복리를 져서, 자, 요거를 교환할 때 이렇게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런 식으로 관리처분 계획으로 종전에 낡은 주택 소유자한테 새로운 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처분 방식을 통해서 교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종전에 땅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땅으로 교환해주는 환지 방식을 추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 토지동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지 방식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 부대 복리, 그 다음에 이 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을 하는 것이죠. 재건축을 보면 환지가 없고요.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같은 거나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자, 딱 눈에 띄죠? 오피스텔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재개발에는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관리처분 계획으로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은 환지가 없는 대신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오피스텔도 공급 가능한 방식이 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주의, 오피스텔은 용도지역상, 국토계획법상 토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건설해야 된다. 오피스텔 너무 많이 짓지 말고 전체 건물 연면적 사이즈의 100분의 30 이하로 연면적 사이즈를 맞추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을 공급하되 환지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이런 땅에서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공급해야 된다.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니까 기출문제 표시된 것들은 다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 이제 사업 시행자입니다. 1차 시행자. 자, 1차 시행자부터 먼저 볼 건데, 자, 1차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3개로 나눠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눠서 우선 시행자가 1차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이제 시행자 1차 시행자인데,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사업 방식이 4가지가 있었죠.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밑에 거는 참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관리 처분 방식을 택해서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또 이렇게 여러 번 또 나왔었는데 이렇게 28회하고 32회 때 나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식을 택해서 할 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주거환경 개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인원수를 계산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두 개를 다 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시장문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 공동시행자를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이런 방식을 취했을 때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동의를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시장문수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자를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네요. 조합은 재건축 재개발할 때 나오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러한 동의를 두 개를 다 받아서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시험의 가장 기본입니다. 다만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 방식으로 할 때는 여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로 동의 요건이 바뀝니다. 이 세입자 동의는 없어지고요.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원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파란색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1차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시장문수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들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의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네요.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데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업이 필요하면 동의 없이라는 거니까 3분의 2 동의도 안 받고 세입자 동의도 안 받고 과반 동의도 안 받고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건도 있네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세입자 동의를 안 거치고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시행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번째 거는 참고로 보시고, 여기가 시험 문제에서 두 번 나왔습니다. 28, 32회 때, 우리 앞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 과반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천재지변 났을 때는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이런 기역번이나 니은번 같은 사유가 붙으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앞에 그 3분의 2만 받아서 시장문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인원수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또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앞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만 받아서 시행자가 직접 들어가거나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요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재개발 사업의 1차 시행자입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이 이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할 때는 1차 시행자가 누구냐면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이런 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한번 끊고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사람들과 공동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재개발 사업은 공동시행자가 5명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재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단독으로 하거나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 조합이 시장문수 등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재개발 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재개발 조합이 건설회사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나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신탁업자나 부동산원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렇게 재개발 조합이 단독, 재개발 조합이 5명의 공동시행자 중에 1명을 선정할 수 있는데, 근데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인원수가 20명 미만으로 아주 소규모 사업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앞에 우리가 해제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조합하고 추진위원회 없이 그냥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케이스일 때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5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안 하면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가 됐었죠. 의무적 해제로. 요런 조항 때문에 우리 앞에서 5년짜리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해제 사유로. 어쨌든 재개발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재개발조합이 이 5명의 공동시행자 중에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공동시행자로. 재개발할 때는 전체 토지등 소유자 인원수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 자체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재건축 사업도 민간 재건축일 때는 재건축 구역 안에 토지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재건축 조합이란 법인을 설립해서 이 재건축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재건축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공동시행자 1번, 2번, 3번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네요. 이때로 주의할 점은 신탁업자나 부동산원은 재개발할 때만 공동시행자고 재건축할 때는 공동시행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서 토지등 소유자 이름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없습니다. 이 규정이 재개발에만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공공시행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그러니까 2차 공공시행자는 시장문수 등이 자기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사업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주의. 시행자가 지정되고 날 다음날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라든가 이 조합 설립까지 넘어왔으면 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조합이 없어지고 추진위원회 없어지면서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배운 우리가 공동시행자랑 다릅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공동시행자면 조합이 이런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할 때는 조합이 이렇게 공동시행자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공공시행자라는 개념은 2차 공공시행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자체가 이게 인가라든가 승인이 이게 취소가 되면서 추진위원회 없어져서 해산되는 거고 조합도 없어지고 시행자가 일종의 교체되는 바뀌는 변경되는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런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면서 조합이 없어지고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로 들어갔다 직접 1차 시행자를 없애고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토주택공사 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1번부터 여기 보시면 8번까지가 있는데 이 파란색 체크한 부분을 보시기 전에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문수나 토주택공사 등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들어간 사유가 뭐냐? 일단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사업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이 조합을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시장문수 등 같은 관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환정비 방식이면 정비구역이 굉장히 넓어서 순차적으로 잘라서 하다 보면 조합이 사업하면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비용을 많이 써서 이런 것들도 조합을 해산시키고 시장문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도 조합이 어떤 잘못을 해서 사업신가가 취소됐을 텐데 문제는 7번, 8번하고 2번, 3번이 일단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시장문수 등이 재개발 사업 같은 거나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렇게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사유라든가 토주택공사를 정한 사유가 8번까지가 있었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번이 뭐냐면 이 조항은 사업 시행 예정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예정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2년 안에 사업 시행과 신청을 안 하면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오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항이 2년이라는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안 했을 텐데 이 조항은 재건축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해서 이 조항으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개발사 같은 거 할 때만 적용을 하는 얘기죠. 3번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같은 거 안 한 경우도 이런 경우도 2차 공공시행자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7번 좀 볼까요? 국공유지 면적이 국공유지 같은 건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땅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데 이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보다 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으로 사유지보다 반 이상이 국가 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땅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그리고 8번 같은 경우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2차 시행, 2차 공공시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자, 이거는 8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요청을 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7번은 국공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3년으로 안 갖고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3년을 안 하는 경우. 자, 요게 이제 30일 때 나왔는데, 자, 우리 3번 같은 경우는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정비구역 해제가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신청 3년,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 조합설립인가 받으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3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전에 이렇게 2년씩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죠. 네,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을 하면 연장이 돼가지고 2년 추가돼서 5년, 5년, 4년, 5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3년에다가 2년 플러스하고 2년에다가 2년을 플러스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5년, 4년, 4년, 5년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요 3번 조항을 읽으시면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 사유가 연장이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나서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그럼 이건 해제 사유가 연장됐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3년 안에 안 했을 때 이게 2차 공공시행자로 들어올 수 있고, 이것도 5년으로 이렇게 연장됐을 때는 이 중간에 3년짜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해석해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2번, 3번, 지금 7번, 8번이 뭐냐, 이게 제일 어려운 코스입니다, 이 부분이. 자, 2번이 2차 공공시행자 예정일을 기산적으로 잡아서 그냥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예정일이 나오는데,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2차 공공시행자가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적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없을 때, 이거는 해제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거는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케이스고, 또 조합 설립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것도 해제로 해석하지 마시고 시행자 변경, 2차 공공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국공유지 면적이 절반 이상일 때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을 하면 2차 공공시행자로 변경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딱 봤을 때 우리가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케이스일 때는 사유가 8가지가 있으니까 1번부터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번이 있는데 이 파란색 체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예전에 이걸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를 감안을 해서 한번 관련 조항들을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개발자하고 대행자라는 개념. 자, 이 지정개발자는 2차 민간시행자인데, 자, 이 지정개발자가 아까 2차 공공시행자랑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 유사한 점이 뭐냐면, 자, 이 지정개발자 2차 민간시행자로 들어올 때도 이 조합이 해산됩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해산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가보시면, 자,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 요 지정 고시가 된 날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2차 공공시행자랑 같은데, 자, 이것도 사유가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아까 2차 공공시행자처럼 시장문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다가 이런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가면 2차 공공시행자로 들어가는 건데, 2차 민간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나 민관합동법인, 일종의 금융기관 성격인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을 시행자로 정해서 사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거랑 이 시행자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뀌죠.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거는 이제 2차 민간시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2차 공공시행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8가지 사유가 있을 때, 아까 8가지 있었죠? 아까 이 앞에서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재건축은 적용하지 않고,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같은 거 안 했을 때,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 또 그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 자, 이런 경우는 2차 공공시행자로 들어오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가 되어서 지정개발자가 시장문수 등이 이 토지주택 공사, 토지 등 소유자나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같은 여기 일종의 민간입니다. 민간. 자, 민간도 2차 시행자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 케이스도 앞에 2차 공공시행자처럼 이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 민간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없어지고 시행자로 2차 민간 시행자로 이런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사유밖에 없으니까 한번 관련 사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급한 사유 필요할 때 2번 같은 경우는 2차 공공시행자랑 같네요. 자,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과 신청 안 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 같은 이런 지정개발자가 들어오는 것을 동의했을 때, 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은 그냥 편의상 4분의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니까 4분의 3 정도 소유자가 동의했을 때 신탁업자 같은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정개발자는 그동안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정개발자가 들어왔을 때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가 되고 추진위원회 조합은 없어지는 겁니다. 2차 공공징대처럼. 자, 국토부 장관은 이건 약간 개정된 사항이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표준 계약서를 이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들어왔을 때 이 신탁업자하고 거기서 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 이 표준계약서 표준시행 규정을 마련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새로 2024년 1월 19일부터 들어온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요건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정개발자로 들어오는 건데 밑줄 친 부분에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2월 5일부터 여기가 이제 과반수가 이렇게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뀐 거니까 참고로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정개발자는 뭐 이렇게 50% 소유하고 뭐 2분의 1 이상 추천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정개발자로 들어오는데 약간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지정개발자 요건은 이런 사람들이 지정개발자로 들어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사업의 대행자인데, 자, 이 대행자는 2차 공공시행자나 2차 민간시행자인 지정개발자랑 다르게 이건 조합을 없애지 않고 조합을 유지하면서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시장문수 등은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조합이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조합원들끼리 권리관계의 분쟁, 다툼이 생겨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의 과반수가 요청 같은 걸 하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자 이게 바로 2차 공공시행자랑 다른 점입니다. 자 조합 같은 단체를 그대로 유지해서 조합 유지시키고 이 조합을 대신해서 시장원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시장원수 등이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일단 항상 조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조합을 유지하면서 조합을 대신해서 시장원수가 직접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행자는 나중에 보수를 받는 겁니다. 조합에게. 자, 이 뒤에 가보시면 대행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죠. 자, 대행자는 대행자로 들어간 시장원수가 직접 대행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 같은 사람들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넣었을 때는 이 조합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대신해주고 대행자는 원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보수나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보수 같은 것들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는 사업시행자한테 귀속될 대지, 조합에게 귀속될 대지 건물을 압류할 수 있죠. 대행자가 들어가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대신해주고 그 다음 나중에 보수 같은 거를 청구했는데 원 사업시행자가 보수 같은 거나 비용에 대해서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원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넘겨줄 대지 건물, 새 아파트 같은 것들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대행자는 자기 이름으로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운 대리에서 배운 현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명. 자, 이게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나중에 경제적인 효과인 이 계산만 원 시행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민법엔 대리랑 다르죠. 민법의 대리인은 현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행위라고 현명을 하는데 여기 대행자가 이 정기법상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나중에 경제적인 효과인 계산만 원 시행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운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총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1차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주거환경의 사업은 빼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정비사업 조합,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1차 민간시행자인데 아까 조합을 대신해서 대행자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었죠. 원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대행자로. 그런데 우리가 2차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때는 2차 시행자로 이렇게 2차 공공시행자인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갈 때 지정개발자로 들어가는 민간합동법이라든가 신탁업자가 들어갈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같은 거를 다 취소시켜버리고 조합을 없애버리고 시장문수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서 2차 시행자로 바뀌는 거죠. 자, 대행자가 들어갈 때는 원조합을 계속 유지하고 조합을 대신해서 대행자가 사업을 해주고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원 시행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보수나 비용을 청구하는 거니까 요 대행하고 2차 공공시행자, 2차 민간시행자인 지정개발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구별이 돼야지만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고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시공자 선정인데, 시공자는 이제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일 때,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일 때,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 이거 아까 또 나왔네요. 재개발 사업할 때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차 공공 시행자로 시행자가 바뀌는 경우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건을 볼 겁니다. 자, 시공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최근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 시공자하고 이 조합하고 굉장히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이제 공사비 상승 같은 거로 인해서 시공자가 돈을 좀 더 달라. 조합은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소송 걸리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공자 건설회사 선정은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정해야 됩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이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가지 않고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 건설업자 같은 사람들을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 입찰 이렇게 아파트를 만약에 1000개 지을 때 가장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아파트 같은 걸 경쟁을 시켜서 이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정해야 됩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조합일 때는 경쟁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정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일 때는 이런 정관 같은 내규로 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할 수 있으니까 경쟁 입찰 같은 거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조합이 사업 시행자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정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나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시공자를 정식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는 게 이 시기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자, 그런데 아까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할 때 20명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는 재개발할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규약입니다. 규약. 자, 이때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로 재개발 사업 같은 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자, 여기죠. 자, 여기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같은 걸 고시 받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신청을 내고 아까 우리 5년 같은 거 있었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 5년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네요. 아까 조합이 시행자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갔을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관이란 말 안 쓰고 규약이란 말 씁니다. 규약.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할 때는 규약이란 내규를 만들어서 시공자를 정하는데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시공자를 정하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자, 2차 공공시행자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죠. 우리 앞에서 시장문수가 원조합을 해산시키고 직접 시행자가 들어오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했을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오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 후 경쟁입찰 방식, 또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문수 등이 2차 공공시행자로 직접 들어오거나
토주택공사 등으로 들어왔을 때는 시행자 지정고 시후 시공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입찰로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장군수 등이 그런데 여기 주민대표회의나 토지동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장군수 등한테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추천. 원래는 시장군수 등이 들어와서 시공자를 경쟁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대표회의나 전체회의가 이렇게 경쟁입찰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을 써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받은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가지 말고 이 분홍색 추천이 있었을 때는 시장군수 등이 경쟁 방식으로 하지 않고 추천받은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주민대표회의나 이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철거계약 사업시행자의 조합하고 시공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기존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먼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공자랑 새 아파트 공사계약,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물 철거 쪽 계약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성면조사라든가 해체, 제거, 성면에 관한 이런 내용 같은 것들 포함해가지고 이 건설회사랑 시공자랑 계약할 때 철거에 관한 내용도 포함을 해야 된다. 시공보증, 조합이 시장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보증서 같은 것들을 받아서 국토의료용으로 정하는 기관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다음에 이게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합동설명이라는 게 새로 개정돼서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동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조합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자가 이 조합원들한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회 이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게 새로 추가된 거니까 이거 2회 이상 이런 표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정된 내용이니까. 마지막으로 공사비 검증 요청. 우리 공사비 검증 요청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여기 가로 안에 시장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사비 검증 요청에서 제외하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다음은 하나 사유가 있으면 이 시공자랑 계약 체결로 다음은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부동산원이라든가 토주택공사 같은 지원기구에다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이 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시공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들어와서 여러가지를 이렇게 도와줬을 때는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됐을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나중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100분의 5 이상만 증액되더라도 공사비 이 증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해야 됩니다. 1호, 2호에 따라서 한번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또 추가로 공사비 증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가되면 이 경우도 검증 요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5분의 1, 여기 10분의 1 이런 거, 100분의 10, 그 다음에 100분의 3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파란색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방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계약 체결할 때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지명 경쟁이나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해라. 이게 무슨 철거공사 이런 거 할 때도 철거업체를 정할 때 이렇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 일반 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건설공사로서 일반 건설공사로서 6억 초과할 때 이 전문공사 전기라든가 어떤 가스같이 이렇게 특별한 전문공사가 2억을 초과할 때는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억 초과하거나 건설공사, 아파트 건설 같은 거 6억 초과, 또 전문공사가 전기공사 같은 특수한 전문 분야 공사가 2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이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장터라는 전자 조달 시스템에 따라서 이걸 의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6억, 2억 같은 것도 한번 좀 봐두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관련 내용들을 쭉 봤으니까 아까 시행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방식을 봤고 시행자도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정비 사업을 나눠서 1차 시행자를 먼저 본 다음에
2차 공공재자로 바뀌는 경우, 또 지정개발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죠. 그 밖에 뭐 대행자, 조합을 대신해서 대행자가 들어가는 것. 자, 금방 보신 시공자와 공사업의 검정 요청 이런 내용들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